안녕하세요. 정선과 그의 시대라는 제목의 강의를 맡은 고연희입니다.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겸재정선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근래에 겸재정선이 과도하게 민족적 화가로 평가되어 온 역사를 비판적 시각으로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것은 아마도 역사에 대한 성찰적 시각으로 이 클래스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미술관의 깊은 뜻으로 헤아려집니다. 물론 저는 정선이 우리 회화사에서 위대한 화가였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조선시대 산수화 가운데 걸작 단 한 점을 내놓으라 한다면 서슴지 않고 겸재정선에 금강산도나 인왕산도를 내놓을 것이니까요. 단 이유는 그 그림들이 우리 국토를 그려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수묵산수화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두 점이 정선의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인데요. 정선의 이런 산수화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선의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은 1676년 1월 서울 종로의 수나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시고 있는 지도에서 인왕산 아래 그 수나방, 여기서 정선이 태어났습니다. 정선은 고조부는 관직을 지내셨는데요. 그 이후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과거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서 집안은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선의 아버지는 정선의 나이 14살 때 세상을 떠나셨고, 정선은 맏아들이었습니다. 정선은 홀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정선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양반 행세를 할 수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4세에 결혼하여 곧 두 아들을 낳아 어엿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선과 한 동네에 그 당시에 상당히 세력이 컸던 김씨 집안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안동 김씨 집안인데요. 장동에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장동 김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집안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거했던 김상용, 또 청나라와 싸우기를 주장했던 김상헌 등의 그 선대를 가진 그러한 집안인데, 정선이 활동할 당시에 이 집안에서 영의정 두 분이 부자로 나왔습니다. 김수항과 그의 아들 김창집이 대를 이어서 정승이 되었으니 그 집안의 권세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김수항에게는 김창집이라는 그 영의정이 된 첫 번째 아들 외에도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창집, 창협, 창흡, 창업, 창즉, 창립, 이렇게 그 창자 둘림의 6분이었는데, 이들이 다들 똑똑하시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묶어서 육창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선의 그림을 보면은 청풍계를 그린 그림이 상당히 이렇게 여러 점 있는데, 바로 이 청풍계가 이 장동 김씨 집안의 새거지를 그려준 그림입니다. 정선이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경복고등학교 뜰에 가면 정선이 태어난 터라고 하여 정선의 그림을 새긴 독서여가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이고,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독서여가도와 그것을 새긴 바위를 보고 계시는데, 이것이 그 경복고등학교 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곳이 정선이 태어난 터고, 이 동네가 이제 인왕산 자락의 동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해도 이제 길 하나 건너에 장동 김씨 가문과 또 정선의 집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김창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김씨 집안에서 정선이 어떻게 인정받고 있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가제 김창업이 1712년에 청나라에 가게 되는데, 다녀와서 노가제 연행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행록을 남깁니다. 그 연행록의 기록 속에 보면 김창업이 정선의 그림가 조영석도 이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또 화사인 이치가 그린 산수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윤두서가 그린 인물화, 이걸 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 중국 학자들 앞에 이 그림을 펼쳐 놓았더니
중국 분이 이 정선의 그림이 가장 좋다라고 하여서 이 그림을 선물로 주고 왔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1712년 때면은 그 정선이 3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김창업은 우리나라의 멋있는 그림 몇 개를 꾸려갈 적에 정선의 그림을 꾸려가고 있었던 상황을 볼 수 있죠. 이 형제들 6분 중에 김창협, 김창흡 두 분은 농암 김창협, 사면 김창흡이라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이분의 호를 따서 당시에 농현 형제라 불렸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그 문학과 학문이 높아서 이들에게 와서 모여들어서 공부하는 이런 문화생들이 많았던 그러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김창협과 김창흡 같은 형제들이 굉장히 즐겼던 문화생활이 있었는데 그것은 산수 유람이었습니다. 유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을 다녀와서 그 이곳저곳이 어디가 어떤지 마치 우리가 인물평을 하듯이 산수를 평하고 또 그것을 글로 남기고 간 곳을 또 가서 신문으로 기록하는 이러한 그런 문학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18세기 초에 이 김창협, 김창흡과 그들 문화생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산수 기행 신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학사적으로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요.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산수김을 많이 남기게 됐을까요? 김창협, 김창흡뿐만 아니라 그들의 숙부, 자 여러분들 아까 김수항 말씀드렸는데 김수중은 그 형제분이죠. 이 유람을 많이 하셨고 유람기를 아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김창협과 김창흡은 이 숙부인 김수중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유람을 했고 글을 많이 짓게 됩니다. 이들이 산수를 왜 갔느냐 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까 모르겠어요. 김창흡이 이렇게 말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산수의 오묘한 맛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산속 깊이까지 스스로 말을 몰아서 들어가는 이러한 산수 여행을 하게 되고 간 곳을 또 가면서 그 맛을 음미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711년 여러분들 지금 연도를 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1712년에 그 청나라로 갈 때 정선의 그림이 갔었다고 했죠. 근데 이미 1711년에 정선이 이러한 그 여행첩 금강산 화첩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금강산 화첩 중에 한 장면 유명한 화면인데요. 단발령만 금강산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다 라는 화면을 보시면은요. 저 뒤로 금강산이 보이고 앞에 거무축축하게 그려져 있는 저것이 단발령인데요. 단발령에 오르면 전나무 두 그루가 높이 솟아 있었다고 문인들이 기행문에 적고 있거든요. 그 전나무 두 그루가 보이시죠? 저기를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그 전나무 아래 문인들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로 올라가서 금강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가마가 보이실 텐데요. 가마를 타고 올라가신 걸 알 수 있죠. 이 밑에를 또 살펴보면은 아직도 그 길을 오르고 있는 그런 행렬을 볼 수 있는데요. 문인들의 글을 보면 이 단발령을 오르는 길은 동물의 창자까지 고불고불해서 30리 긴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긴 길을 가마를 타고 오르고 가서 금강산을 보고자 했던 그 당시 문인들의 어떤 유람 여행을 우리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아까 보신 1711년의 그 화첩 가운데 금강산 내산을 모두 보여주는 이런 내산 총도가 있어요. 이 그림은 사실 정선의 금강산도를 이해하는데 키포인트 같은 그림인데요. 정선은 금강산을 다녀와서 마치 그 동네의 약도를 그리듯이 금강산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보면 금강산을 어떻게 들어가서 어느 길로 가면 장안사가 나오고 어느 길로 오르면 표은사가 나오고 또 비로봉이 얼마나 높은 꼭대기에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가볼 만한 곳, 볼 만한 곳을 집어서 이름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본다면은 여행을 갈 적에 좋은 자료로 삼을 수가 있고 또 금강산에 가고 싶은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금강산을 상상할 수 있었겠지요.
그 당시는 사진과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였으니까는요. 이 정선의 그림이 금강산을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름들, 사자암, 정향사, 이러한 이름들은 금강산에 올라서 찾아가야 될 코스, 중요한 코스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금강산에 올라서 시를 쓴 시인들도 바로 이러한 그 지명을 제목으로 삼아서 시를 썼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는 것은 그 유명한 그 커다란 금강전도입니다. 이 금강전도가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1711년 정선이 처음 약도처럼 그려놓은 저 조그마한 금강내산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정선은 저 구도를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금강산 전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커다란 금강전도에서는 이 둥근 그 화면을 만들면서 봉우리들을 살짝 휘어서 아주 통일감 있는 그러한 산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나 구성을 보면은 그 1711년에 그린 가장 정선의 최초 작품으로 남아있는 저 금강전도, 조그만 금강전도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당시 한양의 최고 대갓집이었고 최고 권력가였고 또 그 말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그 세련된 높은 수준에 있는 그들이 왜 그렇게 특별히 유람의 열정을 보여주었을까요? 당시 그들은 중국의 새로운 문학 작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새로운 문학 작품 중에 특별히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국 명대부터 그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에세이처럼 쓰는 소품 형식인데요. 그 소품 형식 중에서도 산수유람을 기록하는 산수유람기는 가장 품격이 있는 소품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우리 조선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 산수유람기는 명대에 유행을 하면서 그들이 산수유람에 관련된 그림책도 만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중요한 책은 명산기라고 김창읍, 김수중 들이 모두 언급하고 있는 중국의 명산 승계기입니다. 이 책에는 1500여 편에 달하는 그런 산수 기행문이 지역별로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부록으로 중국 명산도라는 판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또 김창흡은 그 해내기관이라는 잡지 그 책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 해내기관을 보고 해내기관에 있는 그림 중에 황산도라는 그림을 눈여겨보고 금강산을 다니면서 또 우리나라 산천을 다니면서 황산도에서 본 그 빼어나고 울창함이 우리 산천에도 있구나 이런 말을 2번이나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해내기관에 실려있는 황산도라는 그림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강산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흥미롭게도 당시 김창흡, 김창협 같은 분들은 중국의 산수유람기를 읽으면서 중국을 몹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유람기를 보고 만족을 해야 됐고 그 대신 우리 산천을 다니면서 중국인들이 산수유람을 쓴 것 못지않은 멋있는 글을 남기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명산 승계기의 화면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명산 승계기의 화면들을 보면은 화면 아래 그 산에서 약간 산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은 계곡을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명산도에 보면은 그 산의 가장 아랫부분에 둥그런 다리가 그려져 있는데 이 다리는 항상 강조되어서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선이 금강산도를 그릴 적에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비용교가 무너졌음에도 저것을 그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것의 위치를 그려주는 것은 그 명산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법을 아마도 정선은 그 중국의 명산도들을 보면서 터득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선의 그림을 보면은 몹시 빠르게 내려 그은 수직준이라고 불리는 이런 준법을 볼 수 있는데, 정선이 김창협, 김창읍 형제가 보았음직한 그러한 중국 명산도 파나집을 보았다면 파나집의 각화들이 저렇게 표현된 것을 보았을 것이고, 저러한 표현법이 우리나라 산천을 표현하는데 어울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파나도에서 터득한 모종의 새로운 화법을 그림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그 양상을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산천을 그리는 진경산수화가 정선을 중심으로 유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즉 그 이전에는 뭔가 소상팔경도나 무의구옥도를 더 많이 그렸는데, 뭐 정선의 시대도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았던 건 아닌데요. 아무튼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산천을 그린 그림이 정선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배경적 사상이 있었는가라는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경우 조선 중화주의로 설명이 되는데요. 조선 중화주의란 청나라가 그 중국을 제패한 이후, 즉 병자호란 이후에 중국이 청나라 만주 오랑캐 땅이 되었으니 중국의 중화 문명은 우리가 송나라와 명나라의 문화를 계승하면서 이어가고 있다. 곧 조선이 중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근거로 하여 이제는 중국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땅을 보고 그렸다. 그래서 진경산수화가 폭발적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설명이 이 조선 중화주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조선 중화주의를 설명하면서 인용되었던 글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김창협의 글인데요.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우리 동쪽이 한 구석에 있어서 오래된 의관과 예학의 그런 관습을 홀로 바꾸지 않으니 엄연하게 이로써 소중화라고 스스로를 처한데 까지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김창협이 우리나라가 소중화다라고 말한 것 같지만 6가지를 인용을 해서 그 조선 중화 사상을 김창협이 가졌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끝까지 보면은 그런데 중국은 요순의 땅이고 공자 맹자의 땅인데 지금은 청나라 오랑캐가 있어서 문헌도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것이다, 즉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중화라고 하면서 중국 땅에 지금 청나라에서 나는 문물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창협의 견해였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소중화 사상, 조선 중화주의를 서울대 사학과 선생님들 중심으로 하여 거듭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김창협, 김창읍 형제는 소중화라고 우리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을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지금 저 글은 청나라로 가는 사신에게 주는 글인데요. 가서 책을 사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토를 그리자라기보다는 산천을 유람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은 스스로의 체험, 자연에서의 즐거운 체험을 표현하고 기록하는 특별한 유람 문화, 그것이 당시에는 국제적인 새로운 문화였고요. 이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산천 유람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해외여행이 열렸을 적에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어디를 보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스스로의 경험을 얻고자 하였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외여행이 열리면서 얼마나 많은 그림과 글을 생산했던가요? 거기에 비교하자면 18세기 초 문인들이 등산 문화를 즐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글과 그림을 생산했다는 것,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측면입니다. 정선이 이렇게 금강 단발령 금강산을 그리고 이 그림 이후에 그 다음에
1712년 해약 전신첩이라는 그 화첩을 만들게 되는데, 이건 좀 더 규모가 많은 것이었고요. 이 화첩은 구성이요, 정선의 그림 30매폭만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당시 아주 이름이 높았던 그 육창 중에 김창흡의 시와 또 그의 제자이자 시인으로서 특별히 이름이 높았던 이병연의 시가 함께 꾸려진 그러한 화첩이었습니다. 당시 한양의 문인들은 김창흡의 시와 이병연의 시를 읽으면서 정선의 그림을 함께 볼 수 있는, 또 그림을 함께 볼 수 있는 화첩이 상당히 흥미로웠을 텐데요. 이 화첩이 문인들에게 널리 읽히면서 정선은 크게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후로는 정선이 여러 문인들의 금강산 그림 요청을 받으면서 그 금강산 그림을 그리는 유일한 화가가 되었었고요. 잠시 너무너무 바빴죠. 정선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나이가 80이 넘도록 그 금강산 그림 외에 여러 가지 그 그림 요청을 받느라고 잠을 못 자고 안경을 끼고 촛불을 켜놓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약 전신첩의 인기 속에서 30년 후에 해약 전신첩은 또다시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김창흡 선생은 돌아가신 후여서 김창흡 선생의 시는 다른 분의 글로 적히면서 이 그림이 다시 제작이 됐는데요. 1747년 해약 전신첩 혹은 1712년의 해약 전신첩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1712년작은 아까 보여드린 1711년 작과 같은 조금 더 경직된 그러한 필치의 그림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약 전신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그림과 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선의 그림들 중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박덕재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글의 발문 중에서 제가 그 한 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이 해석이 되기를, 정씨가 그림으로 모셨으니 그 향당편이 성인을 그렸음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 속에 화성인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줄에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향당편이 성인을 그렸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잘못 해석이 되면서 정선을 화성이라고 부르는 이런 해석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선을 좀 과도하게 평가하게 하는 측면이었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정선은 그 자신과 함께 유람을 하고 자신에게 여러 가지 후원의 혜택을 주신 그 문인들의 시문을 잘 읽었고요. 이 과정에서 정선은 상당히 놀라운 이해력과 기량으로 문인의 그 표현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 문인들이 금강산에 가서 사자바위를 보고 항상 그 지목해서 읊고 있는데, 정선이 이 부분을 정말 사자처럼 그린다든지, 또 문인들이 가서 거북바위를 읊으면은 정선은 그것을 거북처럼 그려줌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문인과 함께 어떤 규정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칠성암이라는 바위인데요. 7분의 그런 인물이 계신 것으로 보이지요. 이것은 이 그림을 이렇게 읊고 보고자 하는 문인들의 마음을 정선이 그림으로 잘 표현해서 더욱더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현상입니다. 네, 시인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혹은 이 바위를 보면서 인물이 서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는 듯 하지만 그러한 사실의 풍경 속에서 이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어떤 감성과 형상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도 저 해가 붉게 떠오르는 모습이 항상 문인들이 읊었던 부분이기에 정선이 이 부분을 빨갛게 떠오르는 해를 표현했고요. 이 바위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뒤에 보면은 실로 사람처럼 앉아있는 바위 보이시죠? 저 위에 바위들이 우리처럼 해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문인들의 문학을 이렇게 정선이 표현하였던 겁니다. 자, 박연폭포도를 보시면은요, 박연폭포 정말 저렇게 생겼을까요? 그런데 정선은 거듭 박연폭포도를 그릴 때면 유난히 긴 화면에 유난히 길게 이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박연포도 사진을 보면은 정선의 그림만은 같지 않은데요. 김창협이 이곳에 가서 그 기문을 썼어요. 무려 30길이나 되는 긴 물길이며 이 물길 위에는 거북이 못에 엎드린 것 같은 바위가 솟아있고 이 밑에도 시커먼 것이 그 속에 뭔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라고 글을 남겼는데 아마 정선은 이 글을 보고 그림을 그렸을까요? 저 풍경을 보면은 정말 밑에 뭐가 엎드려 있는 것 같이 물결이 검어 보이는데 이 글만 보면은 밑에 무엇이 엎드려 있는 듯. 자, 위에도 거북바위, 밑에도 거북바위가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정선의 그림 중에는 간혹 이렇게 좀 더 문학에 치중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문인들과 교류한 정선의 그림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직접 이곳에 가서 본 강세왕의 그림은 실경과 사뭇 달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강세왕의 그림과 정선의 그림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이유에는 정선이 문인들의 감성을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정선이 금강전도를 저렇게 크게 인왕제색도를 저렇게 크게 멋있게 그리게 된 그런 오랜 숙련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정선의 그림 속에는 문인들의 요구와 문인들의 감성을 담아내면서 정선 특유의 창의력이 담겨져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강산 전체의 어떤 통일적인 구도를 위해서 봉우리들을 통일시켜서 표현한 저러한 기법이라든지 인왕산 봉우리의 거대한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왕산 하얀 바위를 검게 칠하는 정선의 특유한 창의적 그 기법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는 이 그림 도봉산도도 도봉산의 하얀 바위를 이렇게 검게 칠해서 도봉산의 기상을 정선이 보여준 것을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